대한민국의 항공기술 발전에 관하여 우리 국민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반도 주변 적국들의 반응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국들은 KF-21 전투기의 기술 발전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 및 열등감은 물론 어떻게 한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중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건 바로 중국인데요. 제-20 전투기의 기술 수준을 자화자찬하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군사, 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던 중국은 한국의 KF-21 전투기의 고바등각 비행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인민일보를 인용해 국영 언론이 미국산 F-22 랩터 전투기의 비밀 설계도를 훔친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반응은 비단 중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역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F-3 프로젝트는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잠정 중단했는데 옆나라인 한국에서 KF-21이라는 걸작을 만들어내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형 우익 언론 요미우리에서는 한국이 가진 기술 수준으론 절대 이 정도 성과를 낼 수 없다며 KF-21 전투기가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의 기술을 빼돌려는 게 아니라면 말도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도 1990년대에 개발된 F-2 전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가 일본의 한 단계 미친 6등이었는데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5위로 한 단계 상승한 반면 일본은 오히려 한국보다 2단계는 낮은 7등을 기록했는데요.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전 세계에서 108번째로 작은 국토 면적이 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믿지 못할 일이며 군사력 순위가 하락한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자신들 아래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KF-21이라는 초음속 비행 이후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전투기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 설계된 항공기의 레이더 반사면적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적 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의 콤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종간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군의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를 확보했다는 카이의 답변도 나왔는데요. 초음속 비행부터 시작해 블로기 형태의 스텔스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사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 역사는 짧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KT-1 응비를 시작으로 T-50과 FA-50을 거치면서 항공 기술력을 쌓아온 대한민국은 차곡차곡 기술력을 정립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바로 KF-21 전투기인데요. 한국은 국방부와 공군 해군 그리고 국방부 연구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스텔스 항공 체계 연구를 비밀리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 스텔스 버전인 블록 3 계획까지 모두 공개되자 중국과 일본은 이미 패닉에 빠졌는데요. 사실 KF-21의 사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하여 촉박한 배치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이 미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의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KF-21에는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천룡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진행할 미사일 탑재를 완료하였고 블록 1의 초도 생산 이후 곧바로 KF-21의 스텔스 버전인 블록 2가 등장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블록 1이 배치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블록 2 보다 한 단계 진화된 공대지, 공대함까지 가능한 스텔스 버전인 블록 3와 가오리-X를 개량한 무인 전투기 KUS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KF-21 사업 초창기인 2014년 당시에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F-21 블록 1에 이어서 블록 2에 관한 개념까지 구축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당시의 블록 3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국회의 승인도 없었고 예산 편성도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상황은 곧장 달라졌습니다. 고난이도 개발이 가능해지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진 것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 3는 5.5세대급에서 일부 6세대급 전투기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미국의 F-35 전투기보다 한층 더 뛰어난 플라즈마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KF-21 전투기 성능은 이미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보다는 조금 떨어지만 F-22와
유사한 스텔스 형상을 지내는데요. F-22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제작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F-22 제작의 주 계약 업체로서 대부분의 기체, 무기 시스템 최종 조립을 맡았고, 프로그램 파트너인 보잉은 날개, 기체 항공전자 장치의 통합훈련 시스템을 담당했습니다. 1997년 첫 비행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스텔스 성능의 민첩한 기동성과 테이터 링크 등 막강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해외에선 미니 캡터라고 불릴 만큼 유사한 형상을 지녔고, 이는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를 염두에 둔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최첨단 무기의 기술 개발 기간만 최소 5터부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훌쩍 넘기는 일도 다반사이돼요. 지금부터 개발 계획을 만들고 실제 개발을 시작해야만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블록3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이미 한국은 기술 개발을 거쳐 스텔스 실증력을 입증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을 활용해 KF-21의 블록3와 무인 전투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장비들, F-35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연식이 뛰어난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 장비 등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 개발을 국산화에 성공했고, 마침내 필수 부품들까지 습득하고 있습니다. KF-21은 라팔과 유로파이터와 다르게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도입된 것은 물론,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구조재 RAS 기술을 적극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6세대급 항공장비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전초전인 겁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국산 스텔스 기술도 대거 도입되었는데요. 보통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것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많은 분들이 꼽습니다. 그런데 스텔스의 성능을 깎아먹는 더 큰 요인들은 따로 있는데요. 스텔스 성능을 경감시키는 요소에는 노출된 엔진 블레이드가 스텔스 성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투기를 덮는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리베이가 문제이며, 마지막으로 동체를 일자형으로 이어붙이는 재래식 방식의 스텔스 형태를 비효율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KF-21의 경우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어붙이는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KF-21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봐도 무방하며, 세계 군사력 5위의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주변에 위치한 강대국들과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 국방력 증가에 반세기 이상을 투자하며 자주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존재로 군사적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런 긴장감은 한국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과 대치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배경엔 단순한 군사 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개발로 이룩한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군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 분야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실전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기에 실전성을 비롯한 활용 능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선진국들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이런 실전성과 위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장비는 미국산 전투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기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긴 하지만,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러시아 또는 유럽의 전투기가 대체제이지만 중국제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제 전투기는 중국보다 낫긴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추풍 낙엽처럼 쓰여지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방산 장비의 스펙이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방산 장비는 성능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기존 무기 체계와 호환성도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정비성마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 첨단 산업의 집약체라 불리는 전투기는 자체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실전 능력과 정비와 무장이 용이한 데다 다른 무기 체계와 호환도 잘 되기에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5,000대 넘게 판매되었고 F-35 역시 현재 생산대 수는 700대 가량이며 판매가 예정된 계약 물량은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방산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산을 대체할 방산 장비 그 중에서도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력이 필요한 전투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산 장비는 K6 표전차와 K9 자주포부터 각종 대공방어 미사일까지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적으로도 가장 비싸고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 자체가 다른 전투기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며칠 전 이집트로부터 FA-50 경공격기 도입에 관한 본계약이 체결되어 빠른 시일 내로 100대가량의 FA-50이 이집트로 납품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집트의 계약 주체는 아랍산업화기구 AEY이며 아랍산업화기구 AEY는 1970년대 이집트와 사우디아랍에미리트, UAE와 카타르 이렇게 4개국이 모여 방위산업의 공동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군사조직이며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1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상의 이유로 이집트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초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군사력 증강을 위한 단체로 현재도 이들 아랍 국가들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집트가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게 되자 AEY와 관련되었던 국가들 중심으로 FA-50을 눈독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EY의 구성국인 사우디, 카타르, UAE의 주력 전투기들은 구형의 F-15와 F-16으로 대부분 80년대에 도입된 4세대 미국산 전투기입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사이가 좋았던 중동 국가들이었지만 최근 들어 석유 감산 문제와 사우디가 주축인 석유 수출기구 OPEC, 국가들이 같은 산유국인 러시아와 정책 방향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선 카아랍에미리트 UAE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카타르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중동 국가들과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 중인 이스라엘의 반대로 F-35 도입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군력이 비어버린 중동 국가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의 전투기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투기들은 부족한 무장 능력과 작전 반경 등 많은 단점들이 있었고 유로파이터 개발 국가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3국은 모두 주력 전투기로 미국산 F-35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개발국마저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처럼 한국의 FA-50이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F-16과 많은 부품을 공유하는 FA-50은 그 자체로도 4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내지만 이번에 미국이 FA-50에 탑재될 4.5세대 레이더인 AN/APG-83 AESA 레이더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AN/APG-83 AESA 레이더는 이번에 중동 국가들이 도입한 4.5세대 유럽산 전투기와 동일한 4.5세대 F-16 바이퍼 전투기에 도일 탑재되는 레이더입니다. 여기에 암람 미사일 탑재까지 결정되면서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훈련기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4.5세대 수준의 전투 능력을 확보한 작은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이미 FA-50에 탑재한 AESA 레이더만으로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기종과 비교할 수 없는 탐지 거리와 목표 추적 능력을 확보했고 여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능력까지 갖추면서 저렴한 4.5세대 가성비 전투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FA-50은 압도적인 성능을 내기도 하지만 국제표준격인 미국산 F 시리즈 전투기의 훈련기 역할도 수행해 세계 최고의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UAE를 비롯한 중동 대부분 국가들은 F-35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는데요. 한국의 FA-50을 도입하면 이제 곧 상용화를 앞둔 한국의 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마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서방 진영에서 구매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이 매우 많기에 한국의 KF-21이 이들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개발 중인 KF-21은 기본이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며 뛰어난 무기 완성과 정비의 용이성으로 유지비 절감에 탁월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도입단과 못지않게 시간당 유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최신의인 F-35 스텔스 전투기는 1시간당 유지비가 4,8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4.5세대 F-16 바이퍼는 2,500만 원 수준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사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한 유로파이터의 경우는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1억 3천만 원입니다. 실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개발한 영국은 유로파이터의 유지 비용이 너무 비싸 성능이 더욱 뛰어나면서 가격도 저렴한 데다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인 F-35를 더욱 많이 구매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4.5세대 유로파이터와 사실상 동급의 스펙을 갖춘 한국의 FA-50은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460만 원 수준입니다. 1억 3천만 원의 유지비를 자랑하는 유럽 전투기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유럽 전투기가 1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돈으로 한국산 FA-50은 30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이렇게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 가능한 곳은 지구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군사장비와는 다르게 생산 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총동원된 최첨단 장비이기에 역사적으로 군사강국들이 독점적으로 판매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고 중국, 유럽 등 나머지 국가들이 전투기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핵보유는 물론이고 유엔 상임이사국에 포함된 강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보유도 아니고 상임이사국도 아니지만 오로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투기 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방산장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왔지만 초음속 전투기 분야는 이런 전통적인 방산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하이테크 산업이기에 이곳에서 세계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군사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시작으로 FA-50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FA-50 도입국들은 KF-21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의 압도적인 성능의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비, 그리고 대부분의 무기체계와 호환되는 무한한 확장성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자력으로 고객층을 늘려갈수록 인도네시아와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낮아져 갑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하기로 한 개발 분담금은 한국의 경제 규모나 방산 수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적은 금액에 속합니다. 인리 측이 2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한국은 올해 아이방산 수출로만 30조 원에 가까운 성과를 내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새로운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도 많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공군의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에서도 한국의 FA-50이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대에서 많게는 400대 가량의 물량이 예정된 훈련기 사업에 한국이 유력한 이유가 있는데요. FA-50 기체 자체가 F-시리즈 전투기를 만드는 미국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제작한 기체이며 미국이 이번에 FA-50의 4.5세대용 미국산 AESA 레이더와 암람 미사일 탑재를 허용한 만큼 FA-50이 유일무이한 후보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도입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전투기 판매 1,000대 목표도 현실화되며 이국의 판매했다는 상징성으로 FA-50 도입을 망설이던 다른 국가들 역시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집트의 FA-50 도입으로 이와 관련된 아랍 산업화기구 국가들 역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얼마 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긴급 판매한 크랩 ARAB 자주포의 포신이 절단된 모습입니다.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는 영국에서 설계한 155mm 포탑을 한국 K9 자주포의 차체에 결합해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 기술이 적용된 자주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절단된 채 발견된 K9 자주포의 포신 사진은 K9 자주포의 내구성을 100마디 말보다 크랩의 포신이 절단되었는데 어째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포신이 절단된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자주포들의 하루 최대 사격 가능 횟수는 100발이지만 이를 훌쩍 넘어 20만 250발을 쏘고 있습니다. 이러니 포신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K9 자주포의 내구성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사격 횟수의 2배를 훌쩍 넘겨도 차체는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전쟁의 판도를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유럽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위험은 낮다는 판단이 우세했고, 이 때문에 각광받는 장비 역시 궤도형 자주포나 전차 대신 트럭 탑재 자주포와 지뢰방어장갑차 등 국지전이나 해외 분쟁 개입에 적합한 장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유럽은 중화기 급구를 외치는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는 K9 자주포 648문 구매가 포함된 한국산 무기거래 총괄합의서를 체결했고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자주포 크랩 KRAB를 보유한 폴란드는 왜 극동의 먼 나라 한국에서 급하게 K9를 들여온 것일까요? 원래 폴란드는 러시아산 ES1 122mm 자주포를 서방 규격인 155mm 자주포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물의 산물이 바로 크랩 자주포였습니다. 원래 크랩의 포탑은 영국 BAE 시스템이 만든 AS90 자주포를 사용하되 포신은 개량형에 탑재할 예정이었던 52구 경장 155mm 포를 장착했습니다. 평야가 많은 폴란드에서는 장거리 포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토파스티오 PAS 사격 통제 체계를 비롯한 전자장비는 폴란드산으로 채워뒀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산 포신이 자꾸만 고장이 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차체로 포신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 영국 AS90 자주포 포탑에 K9 차체를 결합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폴란드의 자주포 크랩은 분당 6발을 사격하며 사거리는 30호부터 40km. 기본적으로는 K9A1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122문의 크랩 자주포를 생산해 운용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랩 자주포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이 나자 폴란드군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군 100여 명을 대상으로 크랩 자주포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우크라이나 군에 크랩 자주포를 인도했습니다. 당시 폴란드가 생산한 크랩 자주포가 80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폴란드군 보유 물량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K9의 포신을 단 크랩 자주포는 포신이 떨어져 나가도록 전투에 참여했고 돈바스 전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 K9 자주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크랩 자주포 48문과 지휘 차량 등을 보냈지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크랩 자주포 포탑 원형인 AS90을 개발한 영국의 움직임도 변수였습니다.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M Mobile Fires 플랫폼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AS90은 2030년대 초를 전후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로서는 이런 영국의 AS90을 도입했다가 앞으로 성능 개량이나 유지 보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9은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실제 한국군에서 천여 문을 운용 중이었고 인도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에도 수출했으며 K9은 K9A1에서 K9A2로 이어지는 성능 개량 로드맵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종 진화형인 K9A2는 자동장 전장치와 복합 소재, 고무 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을 탑재해 화력과 방어력, 기동성, 생존성 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는 기존 6발 대비 1.5배 늘어나며 탑승 병력의 숫자도 기존 5명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서방 국가의 경쟁 기종들은 성능 개량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상본입니다. 이래서 크랩 자주포의 포신을 통해 한국 K9의 기술 수준을 접한 폴란드로서는 K9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한국산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나 폴란드처럼 탁 트인 평야에서는 곡사포가 은신할 곳이 없고 포탄의 궤적을 추적하는 대포병 레이더 운용을 감안하면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포탄을 쓴 뒤 신속하게 이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K9를 비롯한 고성능 자주포 대량 배치는 평야에서의 장거리 포격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원하게 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군은 지난해 초 러시아군의 침공을 가정한 가상화 게임 윈터 20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란드 육군이 국토를 가로지르는 비스툴라 강 동쪽 지역을 22일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 이 워게임에서 러시아군은 개전 4일차의 수도 바르샤바 포위에 성공했고 5일차의 폴란드군은 사실상 전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담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들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눈으로 본 폴란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 K9과 K2 전차의 대량 도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는 지금 유럽과 미국 탱크들의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 나라의 탱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국도 20문의 AS-9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원조했습니다. AS-90은 영국군이 1993년부터 운용을 시작한 자주포로 K9의 개발 초기에만 해도 영국 AS-90의 재원과 시스템이 많은 참고가 되었을 정도로 한때는 선진 자주포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졌던 자주포입니다. 처음 3분간은 분당 6발씩, 그 뒤에는 분당 2발씩의 지속 발사가 가능한 장전 체계를 갖추고 기동 중에도 사격 지원을 받고 정지에 1분 만에 사격이 가능한 사통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신이 39구경장이라 K9에 비해 사거리가 짧습니다. 영국은 203년까지 AS-90 자주포 및 MLRS, 기타 노후된 포병 자산을 퇴역시키고 무인기 및 정밀유도 로켓으로 대체 예정인데요. 그래서 영국이 AS-90을 퇴역시킨 자리에 과연 어떤 자주포를 도입할지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 후보 중 하나로 물론 K9의 개량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엄청난 호재가 들려옵니다. K9의 경쟁 자주포인 프랑스 넥스터사의 캐사르 자주포의 가격이 공개된 겁니다. 방산 전문 매체 세퍼드 미디어에 따르면 캐사르 자주포 한 문당 가격은 한화로 약 8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 가격은 50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어 가격 면에서 프랑스의 캐사르 자주포는 비교 상대가 안 됩니다. 가격뿐 아니라 방어력, 연사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K9 썬더가 프랑스의 캐사르와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캐사르 자주포는 바퀴 8개인 대형 트럭에다 구경 155mm 포를 얹은 자주포로 분당 6발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자동 장전 방식을 채택해 포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포탑이 장갑화되어 있지 않아 포수와 장약수 등 전원은 차량 밖에 있는 만큼 적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생화학 무기에 대한 방어력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155mm 52구경장 장포신을 채용해 사거리가 최대 40km에 이르며 자동 탄약 장전 장치를 장착해 15초 안에 3발을 발사하고 분당 6토부터 8발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분당 2토부터 3발을 1시간 동안 쓸 수도 있으며 1시간에 120호부터 18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보낸 크랩 자주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발사를 하고도 포신은 멀쩡할 정도로 K9 자주포의 우수성이 본의 아니게 입증됨에 따라 K9 자주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듯합니다. 영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도 과연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가 또 한 번 축배를 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삼성을 선택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한국에게 크게 밀릴 것을 우려한 시진핑 정권이 뒤집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간 인도 시장에서 삼성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던 샤오미가 대타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업체 500여 곳이 비슷한 일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가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했고 한국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인구 14억 명 정도의 세계 1, 2위 국가입니다. 양국의 GDP는 1980년대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5배 차이로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인도는 2014년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5년간 4천억 루피 524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폰 등 전자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매출 증가분의 4토부터 6%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삼성이나 폭스콘, 그리고 샤오미 등이 인도에 본격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부터입니다. 2014년 인도에 진출한 샤오미는 이듬해 폭스콘 공장에 35억 달러를 투자한 후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판매량 1위로 오른 바 있습니다. 삼성이 장악한 글로벌 시장을 빼앗기 위해 저가 공세를 펼쳐왔던 것입니다. 샤오미 전체 수입의 49%는 중국 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중 중국 업체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나라는 인구대국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약 11억 명의 무선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50억 GB의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초대형 시장이며 작년 한 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됐지만
인도 시장은 무려 18%나 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인도에 샤오미는 1,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7개 제조 공장을 세워 매 초당 3대꼴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스마트폰 업체로 확대할 경우 인도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인도에는 약 10만 개의 휴대전화 소매점이 있는데 중국 브랜드가 약 6만 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인도의 대중 무역 적자는 커져만 갔습니다. 인도는 올해 1분기 중국에서 270억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했지만 중국에 대한 인도의 수출 규모는 48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놀라운 사건 하나가 터졌죠. 카슈미르 동쪽 접경지역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ZTE 등 중국 통신업체를 몰아내려고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올해 초 샤오미의 세금 탈루를 지목하며 1,000억 원 65억 루피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불법 해외 송금 혐의로 9천억 원 555억 루피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가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은 외국 업체에게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금액을 송금했던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중국 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던 것인데 위반 사실이 확정된다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의 부정행위는 샤오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월에 비보와 GT 사무실 48곳을 수색한 결과 탈세와 자금 세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총 매출 158억 달러 중 거의 50%를 중국에 불법 송금한 것이 발각됐고 인도 당국은 비보와 연관된 119개의 은행 계좌에서 760억 원을 압수해버렸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비슷한 혐의로 중국 스마트폰 기업 오포에게도 7천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매겼습니다. 이 밖에 화웨이, 알리바바 등 500개 중국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찍혀 중국 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 시장을 잃을까 보복성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의 이미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샤오미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 결함 수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중국 업체 중 일부는 인도에서 철수 선언을 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아너가 인도 철수를 결정했는데 아너는 화웨이 그룹이 운영하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를 판매했던 업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는 중국 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8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인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150달러 20만 원 미만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려 한다는 보도를 긴급 뉴스로 타진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샤오미, 리얼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이 대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이중 중국산이 80%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샤오미는 18만 원대 폰을 출시하며 인도 시장을 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조치로 샤오미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간 14% 정도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시나파이낸스 등 중국 언론을 통해서도 대서특필되며 큰 충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샤오미의 주가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대다수 모델 가격이 150달러를 넘긴 삼성폰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내 삼성전자 폰의 평균 판매 가격은 250달러를 기록하며 상위 5개 브랜드 중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오지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ASP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해 2분기 213달러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미 인도 사람들도 중국산 초저가 폰 구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폰에 대한 저질 품질을 확인한 것도 구입을 꺼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2분기 인도에서 샤오미 점유율은 무려 9%나 떨어진 19%를 기록했고 삼성은 1%포인트 올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670만 대를 팔 동안 샤오미는 700만 대 정도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삼성은 중저가 모델과 갤럭시 S 스무드 시리즈 등 프리미엄 폰 모두에서 호시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년 동기 대비 163%나 증가한 오지폰 시장의 확대입니다. 올 2분기 인도의 오지폰 판매 비중은 전체 스마트폰의 29%를 차지했습니다. 1100만 대의 오지 스마트폰이 평균 370달러에 출하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지폰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6%를 돌파하며 1위를 기록했고 샤오미와 리얼미, 오프 등 중국 업체들은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내년 인도 시장에서 오지 스마트폰 판매가 절반 이상으로 올라설 것이라 예견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가 중국 업체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하자 중국 내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인도 2위 통신업자 에어텔이 삼성전자 오지 장비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설립된 에어텔 그룹은 전 세계 무선 가입자 약 4억 9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업체로 17개국에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삼성은 에어텔을 매개로 타 지역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텔 CEO는 우리는 인도의 오지 혁신을 주도할 준비가 됐다며 삼성전자의 초고속 서비스 역량을 활용해 함께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존 에어텔의 통신 장비를 제공했던 업체는 중국 화웨이와 GT였습니다. 2020년 초 에어텔은 화웨이의 오지 장비를 염두에 두고 테스트를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0년 국경 분쟁 후 중국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고 작년에는 오지 시범 사업에서 원천 배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중 노선에 에어텔도 결국 삼성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지난 2일 오지 주파수 할당 경매를 완료했는데 인도 현지 통신사 세 곳은 약 25조 원 1조 5천억 루피를 주파수 구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업체 릴라이언스 지오가 14조 6천억 원을 투자했고 에어텔은 약 7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에어텔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도, 내일 이 업체 모두에게 통신 장비를 제공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은 인도가 이지에서 사지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인도 1위 통신업자 릴라이언스 지오와 손잡고 사지 장비를 공급했죠. 결국 삼성의 기술력으로 사지 사용자 수는 7억 9천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릴라이언스 지오 또한 오지에 있어서 삼성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10월부터 한 개 도시에 오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인도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보도는 중국에도 퍼져 분노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삼성이 화웨이와 GT를 밀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의 오지 통신 장비를 공급한 경험이 있어 이미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중국 업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오지 스마트폰 판매에도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생산 능력은 연 1억 2천만 수준입니다. 삼성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7천만 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3분의 1을 인도가 담당하는데 이는 중국 업체 퇴출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스마트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타 산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이미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창청자동차는 GM 인도 공장 매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GM 공장을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었지만 기한 내 인도 당국의 승인이 내려지지 않아 결국 포기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게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시장 부진을 인도에서의 선전으로 커버할 정도가 됐습니다. 부정을 일삼는 중국 업체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인도, 신뢰를 지키는 한국과는 서로 협력해 더욱 높이 도약하길 바랍니다.